푸르른 마음으로 전하는 따뜻한 목소리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여러분의 3월을 함께합니다. 어젯밤 10시 13분 놀스 헐리우드에서 진도 3.9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LA 국제공항 인근 405번 프리웨이에서는 역주행 사고가 발생해 1시간 넘게 남쪽 방면 프리웨이가 폐쇄됐지만 재개통됐습니다. 페사데나 통합교육부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150여 명의 교사를 감원한다고 밝혔습니다. LA 명물로 손꼽히던 오리지널 펜트리 카페가 101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어제 폐점했습니다. USC가 다양성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국 대학에서의 이 다양성 정책 해체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소수의 언어 서비스를 보장하는 기존 행정명령이 폐지됐습니다. 앞으로 한국어를 비롯한 외국어 서비스가 축소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등 5가지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한마디에 비트코인 값이 급반등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이 들썩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예고한 대로 캐나다와 멕시코 측에 한 달간 유예했던 관세를 내일 4일부터 부과합니다. 다만 상황은 유동적이라면서 25% 관세율을 인하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개 충돌했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다시 만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를 시사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측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해고됐거나 해고 가능성이 있는 국가안보 분야 공무원들에 대해서 모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자동 국적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과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5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저녁 열린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LA 산불을 끄기 위해 사투를 벌였던 소방관들이 초대돼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한편 션 베이커 감독의 영화 아노라가 작품상을 비롯해 5관왕에 올랐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한 여야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세환 전 청관위 사무총장이 이른바 세컨드폰으로 정치인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관위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클리퍼스와의 맞대결에서 108대 102로 승리했습니다. 루카 돈치치의 29득점 활약으로 6연승을 달린 레이커스는 서부조 2위로 올라섰습니다.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에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우 선수가 LA 엔젤스와의 경기에서 3타수 2안타를 기록하며 시범 경기 타율 4할에 올라섰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현재 1463.4원입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64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5년 3월 3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어제 아카데미 시상식 잘 보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땅이 흔들흔들 거려서 깜짝 놀라셨죠. 어젯밤에 놀스 헐리우드를 진앙으로 하는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놀스 헐리우드에서 1.24마일 동남쪽으로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질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약 9.5마일 지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놀스 헐리우드, 버뱅크 이런 곳에서도 약간의 흔들림을 느꼈고 심지어 벤츄라, LA에서도 흔들림을 느낀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한 주의 시작을 준비하면서 잠자리에 든 주민들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 911에 신고한 주민들도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지진으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후보 체드 비앙코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 국장이 최근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외 로컬 소식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후보인 체드 비앙코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 국장이 최근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제출된 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해당 법안이 범죄자에 대한 정당 방위를 불법화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산타모니카 출신 릭 즈버 가주 하원 의원이 2월 21일 발의한 AB 1333 법안은 주거지나 재산 방어를 포함해 살인이 정당화되는 특정 상황을 삭제하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아무리 위험에 처했다 해도 과잉 대응인 경우 등에서 살인이 정당화되지 않는 상황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앙코 셰리프 국장은 이 법안이 주민들의 자기 방어 권리를 제한하면서 범죄자들에게는 관대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가주의회의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15년간 법 집행기관의 손을 묶고 범죄자들을 감싸 안으며 범죄자들을 오히려 피해자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지버 의원은 AB 1333은 범죄 피해자가 자신과 가족, 집을 방어할 권리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오히려 카일 리텐하우스 같은 자칭 의사 경찰이 폭력을 조장한 후 사후에 정당 방위를 주장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버 의원이 언급한 리텐하우스는 2020년 위스콘신 케노샤에서 경찰 항해 시위 중 발생한 충돌에서 3명을 총으로 사살했으며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정당 방위를 주장해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 주지사 출마를 선언한 비앙코 셰리프의 이번 발언은 캘리포니아 정치권에서 자기 방어권과 총기 규제를 둘러싼 논쟁을 재점화시켰습니다. 지난 주말 베벌리 힐스에서 발생한 운전자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10대 청소년 2명이 체포됐습니다. KT 야로슬라브스키 LAC 의원은 28일 집단 폭행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발표하면서 용의자를 신속히 식별하고 체포한 LAPD 윌셔 지서에 감사하고 우리 동네에서 폭력은 설 자리가 없으며 책임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토요일 발생한 폭행 장면을 담은 영상에는 10대 청소년 20명이 샌 비센테 블러바드와 카릴로 드라이브 근처에서 운전자를 주먹과 발로 공격하는 모습이 담겨져 충격을 줬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집단 폭행이 10대 1명이 피해자 차량 위로 뛰어올라 앞유리를 발로 차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용의자가 차 위로 올라간 이유는 아직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체포된 두 미성년자는 치명적 무기를 이용한 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번 체포는 LAPD가 폭행 사건과 관련된 용의자들의 이미지를 공개한 지 며칠 만에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현재 경찰은 계속 수사를 진행하며 추가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패사디나 통합교육구가 비용 절감을 위해 150명이 넘는 교사들을 감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감원 대상이 된 교사 중에 많은 수가 이튼 산불로 집을 잃었습니다. 패사디나 통합교육구는 지난 27일 밤 수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이 같은 결의안을 6대1로 통과시켰습니다. 1년 경력의 계약직 교사들이 주해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회가 이 제안을 통과시키면 주법에 따라 3월 15일까지 1차 해고 통지를 보내고 5월까지 결정을 확정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등록 학생 수 감소,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올해 지출 규모를 $1,200만 삭감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28일 오전 성명을 통해 대규모 교사 감원으로 인해 교실 수업이 중단되는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월 28일까지 지났죠? 전국 대학에서 DEI 프로그램을 해체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DEI는 다양성, 포용성, 형평성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라고 했는데 USC가 이 트럼프 행정부 지침에 따라 DEI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보도국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월 28일까지 전국 대학에서 DEI 프로그램을 해체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공표한 가운데 USC가 새 행정부 지침에 따라 DEI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USC는 흑인과 원주민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웹사이트 언급을 삭제하고 DEI 성명에 대한 여러 참조도 삭제하는가 하면 교수진직 위명을 변경했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USC의 영화예술학교, 연극예술학교, 애넘버그 커뮤니케이션 저널리즘학교 등에서는 DEI 미션 성명서, 다양성 프로그램 또는 DEI 직원 직위에 대한 언급이 변경되거나 제거됐습니다. USC의 변화는 전국의 대학들이 DEI 정책을 해체하라는 연방교육부의 경고에 대응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연방교육부는 2주 전 학교들에게 입학, 고용, 승진, 보상, 재정 지원, 장학금, 상금, 행정 지원, 징계, 주거, 졸업식 및 학생, 학업, 캠퍼스 생활의 모든 다른 측면에 관한 결정에서 인종을 사용하는 것이 반차별법을 위반한다고 통보하는 서한을 발표하고 학내 DEI 정책 응로 백인과 아시안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대학들은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주립대학 총장은 대학은 연방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며 인용하며 DEI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트럼프 행정부에 도전하는 도박을 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오와 대학은 내년에 흑인, 라틴계, LGBTQ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커뮤니티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코네티컷 웨슬리안 대학의 총장은 트럼프 행정부에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UC 측은 20년 전 입시에서 소수계를 우대하는 정책을 금지하는 주민 발의안 209가 통과된 후 이를 준수하고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으로 UCLA는 27일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인종 테마 졸업식과 문화적 기숙사층이나 흑인, 라틴계 학생 클럽 또는 자원센터와 같은 학교 프로그램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미 전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가주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요원을 사칭한 가짜 단속 요원이 등장해 한때 큰 혼란을 빚었습니다. 프레즈너 경찰국은 아이스 요원을 사칭한 일당 2명이 가발을 쓰고 폴리스 또는 아이스라고 적힌 조끼를 착용한 채 지역 사업체를 급습해 가짜 단속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프레즈노 지역의 11개 사업체를 방문했고 직원들에게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서류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강압적인 태도와 피해자들이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는 순간들을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촬영하는 모습에 의심을 품었던 주민들이 이들을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이들은 경찰 사칭 혐의로 26일 체포됐지만 경범죄만 적용돼 곧 풀려났습니다. 신생아에게 자동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51%가 출생시민권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불법 체류 외국인의 자녀는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출생시민권이 불체자 외국인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여론조사에서 51%가 출생시민권 그래도 찬성한다라고 답했지만 39%는 미국 시민이 되려면 부모도 시민이어야 한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동조했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자 비율도 9%였습니다. 출생시민권 제도에 대한 지지도 많지만 반대도 적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출생시민권에 대해서는 지지 정당에 따라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 LA 대규모 산불 당시 소방당국 고위 관계자들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해임된 소방국장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공개된 메시지에 따르면 1월 6일 밤 LA 비상관리국장 캐롤 팍스는 크라울리 전 서장에게 새해 인사와 함께 다음 날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비할 것을 알렸습니다. 이어서 1월 7일 오전 11시 18분 LA 카운티 소방서장인 토니 마로네가 좋지 않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크라울리 국장은 그렇다라고 짧게 답변했습니다. 산불 발생 직후 크라울리 소장은 시의회 의장에게 급박한 상황을 브리핑하면서 추가 자원을 요청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정오 무렵 크라울리 국장은 인근 카운티 소방당국에 보낼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보내달라면서 집들이 불타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갇혔다고 긴급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캐런 베스 LA 시장은 지난 2월 21일 크라울리 국장을 해임했습니다. 그러나 크라울리 전 국장은 이에 항소하면서 해임 결정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LA 시의회는 앞으로 일정을 통해 이 인사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LA 시의회 의원인 이멜다 파디아가 LA 메트로 이사회 새 구성원으로 임명됐습니다. LA 카운티 전체 대중교통을 관리하는 14명의 이사회에 캐런 베스 LA 시장이 파디아 의원을 지명한 것입니다. LA 메트로 이사회에서 활동하는 최초의 동부 벨리 출신의 라틴계 여성이 됐습니다. LA의 상징적인 레스토랑인 오리지널 펜트리 카페가 일요일이었던 어제 저녁 5시를 끝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1924년도에 오픈한 이 역사적인 식당은 LA 역사의 한 장을 장식한 바 있습니다. 어제 일요일 아침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식사를 위해서 식당 앞에 모였고 첫 손님은 오전 4시부터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이 오리지널 펜트리 카페는 곧 리처드 리오단 LA 시장의 재단이 소유하고 있고 재단 측은 이 식당의 수익성이 없었으며 리오단 전 시장의 개인적 열정으로 운영돼 왔다고 밝혔습니다.
LA 총영사관에 전화하셨던 분들 당황하셨지요. 민원 문의나 상담을 위해 총영사관 전화를 하셨던 공관 대표 전화. 지금 회선에 문제가 생겨서 민원 전화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LA 총영사관 측은 회선 장애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밝히고 민원 관련 문의는 공관 카카오톡 계정 또는 민원 이메일로 해달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민원 관련 문의 등 이 영사관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아카데미 오스카상 시상식의 최대 이변을 일으킨 주인공이 바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25살의 신인 배우 마이키 메디슨이 됐습니다. 메디슨은 어제 LA 돌비 티어터에서 열린 제9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유력한 수상 후보였던 데미 무어를 제치고 여우주연상을 거머쥔 것입니다. 주요 매체들은 이변이라고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한편 영화 아노라는 러시아가 부와 결혼한 뉴욕의 스트리퍼가 시부모로부터 동화 같은 결혼 생활을 위협당하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서 여주인공 메디슨은 이 영화를 중심에서 이끌었다는 평입니다. 한편 저예산 영화 아노라가 오스카 작품상을 비롯해 5개 부문을 휩쓴 성과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아노라를 만든 감독 플로리다 프로젝트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굉장히 찬사를 받았던 저예산 독립영화였는데 플로리다 프로젝트도 크게 관심을 받았는데 결국 이렇게 아노라로 큰 일을 해냈네요. 네. 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반가운 얼굴들도 있었습니다. LA 소방관들이 초대된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또 한국 팬들, 한국 음악 팬들에게도 또 반가운 얼굴도 있었습니다. 아카데미 이모저모 KBS가 보도합니다.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유명 진행자 코난 오브라이언이 누군가를 소개합니다. 검은 제복을 입고 무대에 오르는 사람들, 캘리포니아 산불을 진압한 소방관들입니다. 스칼렛 요한슨, 티모시 샬라메 등 유명 스타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박수갈채가 1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Thank you. I apologize. That had On behalf of everyone in Greater Los Angeles, thank you for all that you do. Now, these are heroes. Yes, take it away. LAFD Captain Eric Scott. Well, our hearts go out to all of those who have lost their homes.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은 올 초 LA에서 발생한 최악의 산불과 많은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뜻에서 차분한 분위기 속에 치러졌습니다. 시상식 중간에 펼쳐지는 축하 공연도 예전보다 축소한 가운데 K-팝 최초로 블랙핑크의 리사가 오스카 무대에 올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리사는 영화 007 시리즈 죽느냐 사느냐의 주제가 리브 앤 렛 다이를 불렀습니다. 한편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선 숀 베이커 감독의 영화 아노라가 감독상과 여우주연상, 각본상 등 5개 부문의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KBS 뉴스 이은재입니다. 산불 등의 여파로 예년보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 열렸던 제97회 오스카상 시상식에는 정치 풍자의 농도도 옅어졌다는 평가입니다. 뉴욕타임즈는 2일 오스카상 시상식 분위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정치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면서 워싱턴은 마치 먼 나라 같았다라고 전한 것입니다. 진행을 맡은 코넌 오브라이언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최대한 피했습니다. 작품상, 감독상 등 5관왕에 오른 영화 아노라에 대해서 누군가가 강한 러시아인에 맞서는 장면을 마침내 본 미국인들이 즐거워하는 것 같다라고 언급한 정도가 그나마 가장 정치 풍자에 가까운 발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밀착하며 우크라이나를 오히려 압박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연상시킨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오브라이언은 1인 스탠드업 코미디 형식의 시상식 오프닝에서도 정치적 분야를 언급한 것 말고는 최대한 정치권과 거리를 둔 채 헐리우드 현안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른 참석자들 역시 전반적으로 정치 현안 언급을 꺼리는 분위기였다는 뉴욕타임즈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좀 싫은 날인데요.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서머타임입니다. 오늘 일요일 9일부터 서머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정확한 이름은 일광절약 시간제입니다. 이에 따라서 9일 새벽 2시가 1시간 빨라집니다. 1시간 덜 자는 날입니다.
휴대폰에 내장된 시계, 스마트폰은 뭐 자동으로 바뀌지만 일반 벽시계 등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1시간 되돌려 놓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돌려놔야 되죠. 자동차 내의 디지털 시계도 서머타임 기능을 선택해서 시간을 조정하면 됩니다. 서머타임 시행에 따라서 서부 지역과 한국과의 시차는 기존 17시간에서 16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며 서머타임 시행과 함께 한국 국적 항공사들의 노선 출도착 시간이 변경됩니다.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예고한 대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한 달간 유예했던 관세 내일부터 부과할 예정입니다. 일단 계획대로라면 그렇습니다. 다만 상황이 유동적이라며 25%라던 관세율을 인하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협상이 여지 없습니다. 내일부터 관세 10%를 추가로 부과하는데 이미 한 달 전부터 10%를 추가해온 상황이라 중국산 제품은 트럼프 정부 들어서 관세 20%를 더 물게 되는 셈입니다. 이에 맞서서 중국도 대미 보복 조치 검토 중입니다. 중국에서는 내일부터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열리는데 관세 대응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할 경우 중국의 보복 조치는 미국산 농산물과 식품을 겨냥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미국 농산물의 주요 수입국인 만큼 중국이 보복 관세를 물리면 미국 농가와 수출업자는 타격을 받게 됩니다. 관세를 포함한 트럼프발 무역 전쟁에 대한 대응책은 내일부터 개막하는 최대 정치 행사 양회에서 더 깊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 속에 어떤 경제 정책을 내놓을지도 관심사입니다. 5% 안팎의 경제 성장 목표가 제시될 전망인데 이를 위해 낡은 소비재를 새 것으로 바꾸는 2구 환신 정책을 더 확대해 내수를 키우고 특별 국채 발행으로 본격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규제를 대폭 풀어서 민간의 빅테크 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도 예상됩니다. 지난달 시진핑 주석이 민영 기업가들을 불러 모은 것도 첨단 산업을 육성해 미중 패권 경쟁의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이번 양회는 미중 무역, 전략 경쟁 속 미국에 맞서는 중국의 국정 운영 방향이 제시될 전망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시달리는 캐나다의 주스틴 트리도 총리가 이 실제 군주인 찰스 3세 영국 국왕을 만나 대응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일자 로이터와 AFP 통신에 따르면 유럽 정상들과의 비공식 정상회담 참석차 영국을 방문하고 있는 트리도 총리가 현지 시간으로 3일 찰스 3세와 면담한다는 것입니다. 트리도 총리는 면담 의제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늘 그렇듯이 캐나다와 캐나다인들에게 중요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그리고 현재 캐나다인들에게 국가로서의 주권과 독립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다분히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 4일부터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것을 막으려는 캐나다를 향해 여러 차례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면 된다고 언급해 왔습니다. 영연방에 속한 캐나다는 명목상으로는 찰스 3세를 국가 원수로 하는 입헌 군주국입니다. 이어 일부 캐나다인 사이에서는 찰스 3세가 캐나다 수호 의지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다만 영국 국왕은 영연방 내 국가 총리의 조언이 있을 때만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관습이 확립돼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달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서 내일부터 10% 관세를 더 매기기로 발표한 가운데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과 식품 등을 겨냥한 보복 조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방금 전에 알려드렸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최대 수입국이기 때문에 농업계는 미중 간 무역 전쟁에서 취약한 분야 중 하나로 늘 꼽혀왔었습니다. 싱크탱크 옥스퍼드 글로벌 소사이어티의 메이 연구원은 2018년부터 중국의 미국 농산물 수입은 감소해 왔다면서도 대두와 육류, 곡물 등 핵심 미국산 농산물에 중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미중 무역은 물론 미국의 수출업자 및 농가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수출 통제에도 중국에서 미국 엔비디아의 최신 인공지능 AI 칩인 블랙웰 탑재 제품이 거래되고 있다는 외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일 중국 판매업자들이 인접국에 있는 제3의 기업을 통해서 배송하는 방식으로 엔비디아 블랙웰이 들어간 서버를 팔고 있고 일부 업자는 6주 내에 배송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엔비디아 첨단 AI 칩이 계속 거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이며 미국 첨단 기술의 중국 유입을 막는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직면하게 될 어려움을 보여준다는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의 평가입니다. 중국 광동성 선전의 한 판매상은 지난 1월에만 해도 상하이의 고객으로부터 블랙웰 서버 10개 이상을 구매하겠다는 주문을 받았고 이달 중순까지 배송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판매상은 중국 본토 밖에 등록된 회사를 이용해서 말레이시아, 베트남, 그리고 대만 등에 있는 데이터 센터 운영업체나 엔비디아 정식 고객사로부터 서버를 구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자기업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끄는 워렌 버핏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비판적 견해를 내놨습니다. CBS 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관세를 많이 겪어봤다며 관세는 전쟁 행위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그는 시간이 가면 관세는 상품에 매기는 세금이 된다며 이빨 요정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경제에서는 항상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지? 난 질문을 항상 던져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투스페어리 이빨 요정인 이빨을 가져가는 대신 동전을 놓고 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빨 요정이 아닌 부모가 동전을 넣어주죠. 그렇듯이 결국 누군가는 세금 부담을 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버핏 회장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공개적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징벌적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반등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이 들썩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등 5가지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KBS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미국을 전 세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5가지 가상자산이 전략 비축의 일부가 될 거라고 알렸습니다. 가상화폐 대통령을 자처하며 비축 구상을 밝힌 지 8개월 만입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be the crypto capital of the planet and the Bitcoin superpower of the world, and we'll get it done. 전략 비축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요 물자를 사들여 비상 상황을 대비해 쌓아두는 개념입니다. 석유와 금 등이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 비축 자산인데 가상자산 역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금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이미 2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최대 보유국입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비트코인은 9만 달러 선을 회복했고 이더리움 등 다른 가상자산 역시 한때 최대 60%까지 급등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을 얼마나 또 어떻게 비축할지 등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아 시장은 당분간 출렁일 걸로 보입니다. 미국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해 흔들리는 달러 패권을 지키려 하는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7일 가상화폐 서밋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멕시코와 캐나다 물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방침 시행을 하루 앞둔 오늘 지금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의 최종 결정을 예의 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멕시코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갖고 직접 조율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치며 막판까지 관세 면제를 목표로 협상에 치중하는 분위기입니다. 캐나다는 미국에 맞서 보복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등 멕시코와 캐나다가 접근 방식에선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방금 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여부와 관련한 모든 게 가능하다. 나는 침착하게 상황을 살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플랜 A부터 플랜 D까지 어느 경우에든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평온하다. 거대 경제 이웃과 소통하길 희망한다라고 피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좀비 마약 펜타닐과 불법 이주문을 막지 못하고 있다며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4일이었지만 일단 한 달간 유예해 내일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멕시코 정부는 관세 부과 예외라는 플랜 A 달성을 목표로 그간 미국과 지속해서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옛 마약 밀매 카르텔 우두머리를 포함해 29명의 범죄인을 미국으로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병력 10,000명을 증원해 국경 보안을 강화했고 멕시코 내 카르텔 거점 지역에 미 정보당국 무인 비행장치 감시 비행도 허락했습니다. 셰온바움 대통령은 미국과 회의는 매우 순조롭고 다양한 양국 관심 분야에서 협력이 있었다며 미국 정부에서 관세 부과 판단을 할 것이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지켜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역시 긴장 속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새로운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우리는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미국에서 변동 없이 관세 장벽을 세울 경우 캐나다는 강력하고 분명하며 비례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이었죠.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뭐 영어가 미국의 공식 언어인 게 당연한데 그걸 뭘 또 행정명령까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사항이 껴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우리는 공화국 때부터 영어는 국어로 사용해 왔고 독립선언서와 헌법을 포함한 미국의 역사적 통치 문서들 모두 영어로 작성돼 있다. 국가적으로 지정된 언어는 통합되고 응징력 있는 사회 핵심이다라면서 이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2000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영어 문제 때문에 정부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 정부기관이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정부 사이트 들어가면 한국어 번역 가능하죠. LA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어 번역 서비스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한 행정명령에는 영어 외에 미국 내 소수계 언어 서비스를 보장하는 이런 기존의 행정명령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어 등 외국어에 대한 정부 서비스 축소, 서비스 접근성 악화 이런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방하원 아태계, 흑인, 히스패닉 코커스 의원들이 이번 행정명령에 강하게 반발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긴 했습니다. 다만 각 정부 기관장이 클린턴 행정명령에 따라 제공해왔던 통역 서비스와 다른 언어 문서 작성 등을 중단할 필요는 없다라고 행정명령을 규정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일부터 쏟아내고 있는 행정명령의 상당수가 법원의 제동 없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서명한 75건 이상의 행정명령에 대해 약 100건의 소송이 제기됐다고 보도했고 다만 법원은 대부분 트럼프 행정부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연방공무원의 희망퇴직 프로그램과 관련된 행정명령이 불법이라는 노조의 소송에 대해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공무원의 대규모 감원이라는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첫 단계인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워싱턴 DC 연방지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국제개발처 USAID의 해외 원조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임시 명령을 내렸지만 연방대법원에서 보류됐습니다. 법원이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불법 체류 외국인의 자녀에게 출생시민권 부여를 막는 것과 성전환자 대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처벌하는 행정명령 등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법원이 원고 대신 트럼프 행정부에 손을 들어주는 이유는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기 위한 법적 기준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일부 판사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행정명령을 중단시키지는 않은 것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무더기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도 치밀한 전략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 등 트럼프 1기 행정부를 보좌했던 참모들이
수년간 행정명령을 준비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밀러 부실장은 행정명령 작성을 주도했고 데이비드 워링턴 백악관 법률고문 등 변호사들의 법률 검토를 거쳤다는 것입니다. 대선 캠프의 연설문 담당이던 빈스 헤일리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과 공개 발언을 정리해 행정명령으로 정책화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집중 포화식으로 수많은 행정명령을 한꺼번에 발표하는 것도 치밀한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빠르게 많은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무엇을 공격해야 할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속도전에 야당인 민주당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 단속을 위해서 남부 국경에 현역 군인 3,000명을 추가 파견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스트라이커 여단 전투팀과 종합지원 항공대대를 남부 국경에 파견하라고 명령했으며 병력은 향후 수주 안에 현장에 도착할 것이라고 국방부가 성명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남부 국경을 봉쇄하고 미국 영토를 지키기 위해 국경 안보 작전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병력 규모는 정확히 성명을 통해 발표하진 않았지만 AP통신은 추가 파견 병력 규모가 약 3,000명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연방 공무원 개인별로 주간 업무 성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한 데 이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공무원들의 명단과 또 활동 현황을 파악할 것도 각 부처와 기관에 지시했습니다. 찰스 에젤 인사관리처 OPM 처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27일자로 각 부처와 기관 수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OPM은 공문을 통해서 납세자들이 돈을 내는 이 노조활동 시간을 합리적이고 필요하고 공익에 필요한 분량만큼만 인가해주고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감시하려 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사관리처가 요구하는 자료는 노조활동에 할애된 시간과 노조활동을 위해 무상 또는 할인된 비용으로 제공된 사무공간 같은 정부 재산 현황과 노조활동 시간을 사용한 공무원들의 직책, 근무지, 재택근무 현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1978년에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따라서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단체 협상, 고충 처리, 안전교육까지 노사관계에 관한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중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노사관계와 무관한 노조 간부 선거 같은 노조 내부 활동은 근무시간 중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등 미국의 적대 세력이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해고됐거나 곧 해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느끼는 국가 안보 분야 연방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모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들은 이번 주 초 인사관리국이 발표한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 계획을 악용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 국가 안보 분야에서 최근 해고된 공무원들과 해고 위험에 처한 수습 직원들을 집중 겨냥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 분야 공무원들은 미국의 중요 인프라와 주요 정보 관료 체계에 대한 가치 있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모집 웹사이트를 설치하고 링크드인에서 연방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정보 요원들은 링크드인, 틱톡, 레드노트, 레딧 등을 이용해 해고된 안보 분야 미국 공무원들을 리크루트하도록 지시받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문서에 따르면 한 외국 정보 요원은 링크드인에 구직 중이라고 표시한 연방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추적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소식통은 갑자기 해고돼 배신감을 느끼는 현 상황에서 적대 세력들이 접근하면 유혹당하기 쉽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용주에 의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는 직원들은 민감한 정보를 공개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다고 트럼프 행정부 일기에서 국가안보회의 방첩국장을 역임하고 모스크바와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FBI 주재관을 지낸 홀든 트리플렛이 지적했습니다. 앞서 연방 법무부는 최근 수년간 중국에 미국 정보를 제공한 여러 전직 군인과 정보 관리들을 기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CIA와 국방부는 상당한 인원 감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펜타곤은 지난주 메모에서 대부분의 경우 1년 이하로 재직한 5,000명 이상의 수습 직원들이 단기간에 해고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IA는 이미 다양성 문제에 관한 업무로 20명 이상의 요원들을 해고했습니다.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개 충돌했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만나고 싶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우크라이나의 정권 교체 필요성까지 시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 정상회의를 마친 뒤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미국이 원하는 광물 협정도 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젤렌스키는 러시아와 즉각적 휴전에 합의하라는 미국 요구에 대해선 확고한 안전 보장이 먼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럽도 수습에 나섰습니다. 정상회의에선 앞으로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고 우크라이나 안보에 유럽이 주도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The coalition of the willing is on the basis that this is a plan that we will work with the US and that it will have US backing. That is why I spoke to President Trump last night. 백악관은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러시아와도 대화가 가능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의 정권 교체 필요성까지 시사했습니다. We need a leader that can deal with us, eventually deal with the Russians, and end this war.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별다른 입장을 내고 있지 않지만 고성이 오간 백악관 회담은 어떤 군사 작전보다 러시아에게 커다란 승리라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2025년 3월 3일 월요일에 전해드렸던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